안녕하십니까. 찬성측 임원을 맡은 최재훈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이후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고 지난 국고 및 지난 복지비용 부담 기준금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따라서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이냐, 보편적으로 지급할 것이냐가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말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찬성하려 합니다. 첫째, 국민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다양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나라는 스웨덴, 대표적인 나라는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스웨덴과 이탈리아의 복지 지출은 각각 26.1%, 27.9%였고 세입 비율은 각각 43.9%, 42.1%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득 분배 격차를 기준으로 한 불평등 지수는 각각 28%, 33%, 빈곤율은 9%와 13%로 세입 비율과 복지 지출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즉, 보편적 복지를 시행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이 크게 반발하지 않으려면 자신에게 복지가 돌아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통해 신뢰를 쌓고 세금을 올려 재정을 확보해 다양한 보편적 복지를 활용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별지급을 시행하게 될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별적 지급은 특정한 범위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범위에 속하는 국민을 조사하기 위한 한정적인 입력과 한정적인 시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오차가 발생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국민의 하위 88%에게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자 조회 시 자신이 해당자가 아니라는 알림을 받아 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에 신청을 받은 결과 누적 건수는 약 7만 2천여 건으로 이는 곧 지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지급을 한다면 이러한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에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가구 소비가 전 국민에게 1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회복되기 시작했으며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1%에서 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5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는 18.2%로 1차에 비해 최소 8.8%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지급을 하였을 때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평등권은 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은 정부의 관여도를 높여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고 인적, 시간적 자원도 절약하는 등 형식적 평등을 통해 실질적 평등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다는 입론을 해줬고요. 반대쪽에 첫 번째 입론 송서진 학생입니다. 네, 선별지급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입장 정리부터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 모두가 국가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국가 시스템에는 동의할 것입니다. 결국 저희 쟁점은 이 복지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방법론에 관한 것일 겁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지원금을 지급하냐, 선별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냐, 이 두 주장이 공유하는 목적이 우리 국민 모두가 인간답고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왜 선별지급이 복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적절한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따른 피해 업종, 피해 계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에서는 경제적 통계를 확인해 보았을 때 피해가 문화, 스포츠, 음식, 숙박, 운수, 교육 이 6개의 업종에서만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이란 용어만 봐도 이는 명확합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금인데 피해가 없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죠. 의료보험으로 따지면 지금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고 지금 당장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똑같은 양의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둘째로 효율성입니다. 재난지원금의 목적은 피해민의 직접적 구제 말고도 시장에 돈이 더 돌 수 있게 하여 경제를 활성화, 안정화시키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이 돈을 지출해서 시장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이런 효과에 대해 얘기할 때 소득 상류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상류층은 돈이 생긴다고 해서 즉각 지출하지 않거든요. 통계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나라 가게를 5분위로 나눠본다고 할 때 상위 20%는 평균 소비 성향이 60%대로 낮습니다. 갓은 돈을 다 쓰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 하위 20%의 평균 소비 성향은 100%를 호가합니다. 결국 소득 낮은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급하면 소비를 많이 하게 돼서 경기 부양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 또한 효율성에 관한 건데요. 부축 효과에 관한 우려입니다. 우리가 돈을 찍어내서 뿌릴 때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다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린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모두 아실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면 지원금의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급은 최대한 지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별 지급을 주장하는 바이며 이상 기조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반대쪽에 입론이었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에 대한 입론을 해줬습니다. 다음에 찬성 쪽에 반론 오수연 학생입니다. 찬성 측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근거에서 재난지원금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이 명확하게 나타나서 재난 이제 지급을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거는 경제적으로만 따졌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시간이나 학생들의 뭐 학업 능력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피해를 입은 계층과 피해를 입은 업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이게 뭐 피해를 입었다고 봐야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쪽에 첫 번째 반론 엄세아 학생입니다. 네, 반대팀 첫 번째 반론 그리고 기조 발언에 대한 보충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하위 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기 부양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보복소비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복소비란 질병이나 재난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보상 심리에 따라서 한꺼번에 폭발하는 현상으로 이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소비가 급감했다가 전염병의 확산세가 꺾이자 갑자기 소비가 느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상류층은 현재 당장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충분히 소비가 진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아까 찬성 측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자체의 그 배경에 저희는 포퓰리즘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포퓰리즘이란 보통 사람들의 바람을 대변하려는 어떤 정치적 사상이나 활동을 저희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포퓰리즘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 요인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획일적으로 지급하겠다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점에서 선별 지급이 조금 더 건강하고 효율적인 지급 방식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찬성 쪽의 반론 홍현기 학생입니다. 찬성 측 반론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입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반대 측 입론에서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선별적 복지를 행하는 게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상위 소득 상위 계층이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바로바로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저희가 다른 장치들을 통해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지금까지 행해왔던 재난지원금 그런 제도에서 이제 그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 유효 기간을 정해놓고 소비를 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지역 화폐 지급을 통해서 이제 특정한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점에서 충분히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으로도 충분히 효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축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지금 물가 상승 추세는
농수산물의 물가 상승 요인이 가장 크고 현재 물가 상승의 이유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다양한 품목들의 공급이 감소를 하고 또 국제적인 유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서 재난지원금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은 너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반대쪽에 이상유 학생이 토론 이어주겠습니다. 네, 찬성측께서 인론의 첫 번째 논점으로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편복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이를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로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정책의 목적성에 맞지 않는 목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은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에 있는 긴급된 상황, 즉 경기 위축의 효과를 극복하고자 만든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논제와는 알맞지 않은 근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동의하는 바에 의하면은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정의론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점인데요. 이거를 그대로 재난지원금이라는 정책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선별적 복지와 그 개념이 더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찬성측 두 번째 논점으로 한정적인 인력과 그런 재정 상황이 1차 보편복지와 2차 보편복지를 비교하였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1차 보편복지와 2차 선별복지를 비교하였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불만을 야기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는 제가 국민이어도 제가 그 선별 대상이어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전에는 나도 줬고 쟤도 줬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줬는데 이제 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 하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잃는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은 2차, 1차와 2차만의 비교가 아니라 2차, 3차, 4차, 5차까지 진행된 재난지원금의 불만의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불만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이는 국민들도 선별복지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선별복지의 의의를 동의하고 있다고 저희 반대측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점에서 5차 선별복지와 1차 보편복지는 소비 증진의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재난 상황, 소비 증진의 효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5차 정책을 시행한 시기와 1차 정책을 진행한 시기에는 그 재난 상황의 긴급성 그리고 그에 따른 소비 위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반대측이 1차와 2차, 2차와 3차 등과 같이 정책의 시행의 시기가 비슷하지 않고 1차와 5차를 비교하여 말씀을 해주신 그 근거는 그 상황상의 소비 위축의 정도가 다르기에 그 수치 자료가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성 측에서 세 번째 논점 중 마지막으로 평등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정확한 헌법재판소에서 정의한 평등권의 범위를 저희가 전달받지 못해서 정확한 반박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헌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등권은 입법상의 정책 참여상의 정치의 평등권입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이에 부합한지에 대한 부과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판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내세웠던 건지 그 판결의 내용이나 그 타이틀 정도를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결정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은 평등권이 아닙니다. 특히 이 재난지원금을 따르면요. 정책 과정에서 계속 말씀하셨던 게 사각지대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보편적인 가치를 우선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즉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불만 있는 사람들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만 사항을 최대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최대한 이거를 정책에 반영을 하되 그 보편적인 가치마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의 그 보편적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목적은 위축된 경기의 분산입니다. 그 효과를 우리가 목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실행을 하려면 선별복지 즉 더 효율성이 좋은
복지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고 저희 반대측은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쪽에 마무리 발언만 남아 있는데요. 먼저 찬성 쪽에 유송희 학생의 마무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마지막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퓰리즘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편적 지급으로 획일적으로 특정 정당에만 호감도를 얻게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국민의 신뢰로 인해 더욱 강화된 보편적 복지국가로 성장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까 보편적 복지로 효율적으로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서는 3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정부에게 돌아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보편적 지급 또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존재 이유인 국민복지와 공공복지 안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복지를 잃는다면 신뢰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라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국가가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되어야 합니다. 이 신뢰의 첫걸음이 바로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입니다. 저희 찬성 측은 이러한 이유로 재난지원금 보편적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반대쪽의 마무리 발언 서연우 학생입니다. 네, 반대측의 마무리 발언에 앞서서 대반박을 먼저 하고 대반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측의 서연우라고 네, 반대측에서는 보편적 지급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역 화폐를 언급하셨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어서 어떤 특정한 가게에서만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역 화폐를 언급하셨는데 실제로 작년에 대전광역시에서 온통대전이라는 지역 화폐 제도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온통대전도 찬성측께서 언급하신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가게에서만 그 돈을 사용하도록 전 도시 시민에게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온통대전 지역 화폐가 특정 종목에서만 너무 과열되게 사용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외식업 등의 일정한 종목에서만 소비가 너무 과열하게 증진되는 역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보편적 지급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역 화폐가 항상 옳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각지대를 아까 인론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첫 번째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이 긴급한 문제 상황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로 지금 정말로 끼니를 뗄 수 없을 만큼 궁핍하게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돈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상황과 비교했을 때 현재는 그때와 비교했을 때 다소 한정적이지 않고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시 한번 재난 상황의 긴급성에 의해서 보편 지급을 했을 때의 필요성과 또 지금 현재는 그때와 달라진 상황, 즉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고 그만큼 충분한 인력과 시간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박. 네, 마치신 거죠? 네, 양쪽에 추가 발언 필요하시면 3분씩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의 한번 해보시고요. 찬성 쪽은 추가 발언 하신다고 했고, 네, 한다고 했고, 반대 쪽은 양쪽 다
제가 추가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토론 마무리해서 먼저 찬성 쪽에 추가 발언 기회 3분 이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추가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입론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 근거 구축효과 관련해서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예시로 들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사례 자체가 이 토론 논제에서 예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베네수엘라와 한국은 경제적 구조가 매우 다른데요. 베네수엘라는 석유 수출이라는 단순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부패한 세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훨씬 수출 위주의 성장을 진행해왔고 또 훨씬 경제적으로 안정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례 자체가 여기에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대 측에서 이제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불만이 야기된다는 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복지로 지원함에 따라서 만족도가 계속해서 증가한다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차랑 5차랑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1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이 선별적 복지가 단점이 더 명확한 효율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재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이 적응해가고 누적된 복지로 인해서 만족도가 올라간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축된 경기 부양이 재난지원금의 이제 주요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각지대는 불가피하고 이 정책 자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만약 사각지대가 불가피하다면 최대한 보편적 지급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대쪽에 추가 발언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추가 발언에서 베네수엘라 이시에 대한 얘기를 꺼내주셨는데요. 베네수엘라 이시는 저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가 아니었고 그냥 현금을 많이 찍어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중에 하나였을 뿐이고요. 그리고 아까 지방박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정부에서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 1차를 제외하고는 보편지급을 채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전체적으로 찬성층에서 정부의 신뢰를 늘리는 것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편지급이 정부의 신뢰를 늘리고 어떻게 선별지급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스웨덴을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신뢰가 늘지는 않잖아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복하고 가장 잘 해야지 정부의 신뢰가 느는 것이지 보편지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정부의 신뢰가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편지급이 정부의 신뢰를 늘릴 수 있는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마무리돼서 조금 아쉽고요. 넘기도록 네, 제가 마저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찬성층께서 보편지급이 가져올 수 있는 소비 촉진의 효과가 부족한 것은 다른 정책을 통해서 그 소비 경제 효과를 기대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 반대측이 생각하기에는 재난지원금이 우선시되어야 되는 목적은 경기 부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찬성층이 동의했다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모든 청중들도 동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적성을 다른 정책으로서 보완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 정책에 대한 목적 타당성, 부합성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보편복지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하게 되면 찬성 측이 인정하신 바에 따르면 그 소비 촉진의 효과를 상실하기 때문에 제 정책의 부합성, 목적의 부합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스웨덴과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인 것 같이 다른 나라에 따른 그 다른 효과는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국채 유무, 국채 정도 혹은 국민 소득의 정도, 세금의 정도, 다른 정책의 시행 정도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에 대한 예시만 비교하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만족도만 비교하는 것은 꽤나 일반화된 편협적인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각지대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정책에 대한 사각지대를 이야기를 하면 꽤나 불평등해 보이고 그 사각지대 분들이 매우 소외된 사람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빈곤층이라고 저는 칭하지 않죠. 우리가 이 재난지원금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바로 그 사람들의 평균 소비 성향을 따집니다. 평균 소비 성향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적다는 것이고 정리해 주십시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처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가처분 소득을 늘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 재난 지원금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목적성을 상실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타당한지에 대해서 제공을 드렸습니다.